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변액보험과 관련된 시험 같이 공부하게 될 나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 변액보험 쪽에 관련된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컨대 이제 금융 자격증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전문가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첫걸음 쪽에 이제 가까운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액보험과 관련된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험이 뭐 첫 번째 시험 또는 두 번째 시험 또는 뭐 한 세 번째 정도 그런 시험일 수 있어요. 저의 소개를 이제 간단히 드리면 저는 이제 와우패스에서 국내 금융 관련된 자격증,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금융 관련된 자격증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쪽은 여러분들 혹시 파생상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문 인력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역시 변액보험과 변액보험하고 마찬가지로 법정 자격 시험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은행이나 여러분들 파생상품 펀드 뭐 이런 거 가입 권유를 이제 받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필요한 법정 자격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여러분들 뭐 옛날에 자산운용사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지금 이제 자본시장법이 바뀌어서 이름이 이제 집합투자업자라고 이제 바뀌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자산운용사, 그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려고 그러면 또 법정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의 몇 분은 투자자산운용사 또는 이제 그에 준하는 그런 자산운용과 관련된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 자격증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하고 지금 이제 강의를 함께 할 이제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이런 이제 국내 자격증 시험을 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자격증 쪽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혹시 CFA라고 들어보셨습니까? CFA 쪽, 그 다음에 FRM. CFA나 FRM 쪽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은 부분을 이제 강의하는 쪽이 CFA 쪽하고 FRM인데, CFA 쪽은 참고로 10과목을 이제 1차 시험을 봅니다. 1차, 2차, 3차 시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10과목 중에 4과목 정도를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금융회사들을 좀 다녔습니다. 전체 이제 회사를 다닌 경력은 한 20년 조금 안 됩니다. 나이가 조금 있죠. 그리고 금융 컨설팅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여러 자산 운용사, 그다음에 금감원, 뭐 은행, 증권사 이런 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컨설팅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 쪽으로 이제 옮겨서 리스크 관리 쪽에 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하고 관련된 이제 변액보험 쪽이죠. 생보사 쪽으로 또 옮겨서 한 8년, 9년 정도 이제 ALM 부서장,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부의 리스크 관리 부서장 이제 이런 등등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변액보험 쪽은 저하고 굉장히 친숙한 쪽이죠. 제가 예전에 그 생보사 쪽에 있을 때, 요 변액보험과 관련된, 뭐 그런 내용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최근에 그 보험사, 특히 이제 생보사죠. 생보사의 어떤 이슈들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신문을 통해서 IFRS 17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IFRS 17. 이 IFRS 17이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IFRS 17. 요게 이제, 곧 우리나라의, 생보사 쪽에, 강제로 이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IFRS 17은, 요 IFRS는 국제 회계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제 회계 기준을 얘기하는 건데, 이 국제 회계 기준에서, 예를 들면 자산은 어떻게 평가를 해라? 그 다음에 생보사의 부채는 어떻게 평가를 해라.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17이라고 하는 부분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생보사의 부채, 생명보험사죠. 생보사의 부채를 시가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가평가. 자, 요게 이제 굉장히 큰 화두죠. 최근에 이 생보사의 부채를 시가평가를 하게 되면서 신문지상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생보사의 자금 확충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본금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 생보사의 자금이 지금 위태하다는 얘기예요. 즉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요 부채를 시가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채를 장부가로 평가를 했었어요. 지금까지는 장부가로 평가하니까 일명 부채가 과소계산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갚을 돈이 많았던 건데 실제로는 갚을 돈이 많았던 건데 장부가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과소평가돼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재무제표 쪽에 재무상태표를
아시죠? 그쵸? 재무상태표. 자, 그러면 이제 왼쪽이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부채입니다. 그쵸? 예를 들면 자산이 한 10조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부채가 한 9조라고 하면 자산과 부채의 차이가 바로 순자산인 자본이 되겠죠? 그래서 자본이 1조입니다. 자산, 부채의 차이가 바로 자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부채를 장부가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예를 들면 한 9.5조 정도 했던 거죠. 실제는 예를 들면. 그런데 장부가로 평가하다 보니까 9조로 과소계상이 돼서 자본이 과대 계상됐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거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IFRS 17이 들어오면 이 부채를 시가평가하다 보니까 이제 9조가 아니라 부채가 예를 들면 9.5조로 진짜 부채 가격이 나오는 거죠. 가치평가가. 그러다 보면 이제 자본이 0.5조로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되면 회사, 특히 생보사의 재무 건전성이 이제 악화가 되는 거죠. 자, 재무 건전성이 악화가 되니까 금감원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금감원에서 야, 니네 뭐하니? 여기 자본 내 구성 내역인 자본금을 확충해라. 증자를 해라 이거죠. 증자하기 싫으면 후순위채 이런 거를 많이 발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생보사의 우리 변액보험은 생보사에서만 팔게 돼 있어요. 변액보험은 손보사는 못 팝니다. 그럼 이제 생보사의 우리 경영진 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그러면 있잖아. 우리 팔고 있는 상품들 한번 보자 생각하겠죠. 우리 팔고 있는 상품들 보자. 자, 생보사에서 팔고 있는 상품들은 전부 다 부채죠. 은행에서도 우리 고객들한테 파는 건 전부 다 부채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 우리가 가서 정기예금을 한 1억 들어놨어요. 홍길동, 강길동 등등해서 정기예금 들어놓고 그다음에 보통예금 막 들어놓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잖아요. 그 부채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자산 운용을 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은행은 대출로 거의 자산 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받은 그 예수금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은행에서 부채가 돼요. 마찬가지로 생보사에서 우리 고객들로부터 뭘 받습니까? 보험료를 받죠. 보험료. 그 보험료를 받으면 나중에 어떤 약속된 보험을 사거나 어떤 만기가 되면 고객들은 다시 돌려줘야 되죠. 그게 부채입니다. 그래서 생보사 입장에서는 우리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험료가 다 부채예요. 그 부채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지금까지는 가짜였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 팔고 있는 상품들 한번 까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종신보험도 있고, 그 다음에 정기보험도 있고, 그 다음에 ISP 상품도 있죠. 금리 연동형 상품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변액보험이 있습니다. 자, 변액보험이 왜 중요하냐면, 이 IFRS 17이 들어오게 되면 회사, 특히 생보사에서 지급여력과 관련된 비율이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들어보셨겠지만 생보사에서는 RBC 비율이라고 하는 거죠. RBC 비율. 그래서 이 생보사에서는 재무건전성 지표로 RBC 비율을 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강제로. 그래서 이제 금감원의 이제 감독 규정, 그다음에 시행세칙 이런 거에서 RBC 비율을 합니다. 근데 법정으로는 100% 이상 RBC 비율이 넘어야 돼요. 마치 은행에서 BIS 비율이 8% 넘어야 되는 것처럼 생보사의 RBC 비율이 100% 넘어야 되는데 이 RBC 비율을 계산할 적에 관련되어 있는 분자 분모가 있겠죠. 그 분모에 바로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애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생보사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제 IFRS 17이 들어오면서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드라이브를 어디다가 매길 거냐 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요 상품 중 생보사의 요 상품들 중에서 예를 들면 종신보험, 그렇죠? 그다음에 정기보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그런 애들이죠. 그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저축성 보험들이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그렇죠? 그다음에 ISP 상품도 있고요. 금리 연동형 보험 상품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변액보험이 있는데 자, 종신보험이나 저축성보험 이런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생보사의 RBC 비율의 분모 쪽에 악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많이 팔면 수익도 나지만 그 수익에 상응하게끔 그 리스크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요 변액보험은 생보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량 쪽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쳐봐야 이만큼이죠. 그러면 자, 우리 생보사의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변액보험을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뭐가
증가하죠? 이익이 증가해요. 그런데 리스크량은 별로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IFRS 17이 들어오는 것과 이제 맞물려서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생보사 쪽에서 변액보험 쪽에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과거에도 물론 강력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매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액보험 판매관리사와 관련된 자격증이 굉장히 더 각광을 받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변액보험은 법정 자격증이에요. 법정 자격증이죠. 그래서 변액보험을 판매하려고 하면 요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요 자격증을 우리 고객에게 보여줘야 돼요. 저 이 상품 팔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는 거죠. 그래서 변액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업종 또는 우리 업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자격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변액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 변액보험이 무엇냐부터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저 간략한 소개가 됐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와우프레스에 들어오시면 그 금융 자격증 중에 국제 자격증이 있습니다. 거기에 CFA 쪽에 메뉴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많은 그 합격생들이 남겨놓은 후기들이 있습니다. 저를 이제 적나라하게 평가를 했겠죠. 자, 이제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얘기 쪽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는요. 첫 번째 교재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요 교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변액보험 판매관리사의 핵심 요약 및 문제집 이거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강의 시간. 강의 1회차의 강의 시간은 50분 안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CFA 쪽은 1회차 강의가 보통 한 70분, 80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 변액보험 관련돼서는 50분 이내 쪽으로 제가 노력을 해 보겠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빨리 끝내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강의는 되도록이면 쉽게 하겠습니다. 쉽게 그 다음에 간략하게 하는 쪽으로 하겠어요. 그런데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 결국 시험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쉽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 시험에서 생보사의 그 협회, 생보협회에서 나온 그 시험을 위한 그 교재의 내용들이 때로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린 전문가가 되려고 지금 시험 준비를 하니까 전문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전문적인 내용이 나올 때 이제 저는 이제 가급적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전문적인 용어는 써야 됩니다. 맞죠? 예. 전문가들하고 비전문가하고 일반인들하고 구별되는 게 이 용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인하고 이야기할 때 그 전문적인 용어를 쉽고 간략하게 풀어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능력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도록 저는 이제 노력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합격이죠. 시험 합격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70점을 넘으면 합격입니다. 맞죠? 굉장히 높아 보이죠. 참고로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의 국내에 있는 뭐 금융투자협회나 은행협회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 시험이 60점, 좀 어려운 시험 70점 이렇게 돼요. 근데 얘도 70점이니까 좀 어려운 시험 아니냐? 아닙니다. 난이도가 낮습니다. 이 시험은 전반적으로 다른 이제 국내 자격증 시험하고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요.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은 상태에서 70점이기 때문에 합격률이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제가 그 생보사에 근무를 할 때 이제 매달 이제 교육부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생보사의 교육부서의 그 생명보험과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을 거기서 받으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료를 이제 매달 이제 내죠. 그러면 이제 보면은 변액보험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요. 특히 생보사 쪽이. 생보사 쪽에 있는 우리 보험설계사분들, FC분들의 변액보험 시험과 관련된 합격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는 이제 은행에도 있었잖아요. 은행 쪽은 변액보험과 관련된 시험의 합격률이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면 붙는 거예요. 시험 보면.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제가 볼 때는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진짜로. 그래서 요 변액보험과 관련된 시험이 난이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생보사 쪽에 제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는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던 거죠.
그 이유는 거의 시험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가서 보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안 하고 가서 보는데 아무리 문제가 쉬워도 합격할 겨를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 저는 이제 강의를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잘하고 그 다음에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게 있죠.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1회독을 다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합격을 위해서는 한 번 더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2회독만 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문제가 너무너무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첫 번째 시간이니까 우리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관련돼서 이 책의 구성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오버뷰를 하겠어요. 오버뷰. 자, 변액보험과 관련돼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오버뷰를 볼 겁니다. 도대체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냐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펼쳐보시겠어요? 자, 처음에 그 가이드 자격시험 안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2장, 그 다음에 3장, 4장이 보이시죠? 1장이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 제목으로 금융시장, 금융상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식시장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채권시장이 나오죠. 네 번째로 금융투자상품하고 세금도 나와요. 그리고 다섯 번째 금융상품의 선택 기준과 유령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금융상품, 금융시장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2장을 보시면 생명보험의 이해가 나오네요. 생명보험. 자, 우리는 이제 변액보험을 공부하는데 아직도 변액보험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1장에 금융상품, 금융시장, 2장에 일반적인 생명보험이 나오죠. 그럼 2장의 내용을 좀 보세요. 자, 첫 번째로 생명보험 상품, 그 다음 생명보험 상품하고 약관이 나오죠. 요 여러분들이 생보사의 그 교육부서 담당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교육을 하잖아요, 따로. 아마 익숙한 내용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보험과 또 세금이 나와요, 세금.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가 보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3장에 드디어 변액보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에서 변액보험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3장에서 변액보험이 나오죠. 자, 3장의 변액보험의 이해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변액보험의 역사. 두 번째가 변액보험의 상품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우리 변액보험 공부해야 되는데 자산운용이 나오나? 그렇죠? 자산운용이 왜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변액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을 보시니까 보험 공시, 널리 여러 사람에게 알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널리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 될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예금자 보호제도도 나와요. 자, 우리는 분명히 변액보험 시험을 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변액보험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1장이 뭐라고 나왔어요? 금융상품이래요. 그렇죠? 금융상품. 그 다음에 금융시장이래요. 그 다음에 2장이 생명보험과 관련된 거죠. 그렇죠? 생명보험. 일반적인 이야기네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3장에서 변액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변액보험. 그 다음에 4장에서는 공시하고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제도 이렇게 공부하게 돼요. 예금자 보호제도. 자, 그런데요, 우리 변액보험을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변액보험 이전에 왜 금융상품, 금융시장, 생명보험이 나오냐 이거죠. 그러면 요 변액보험이 뭔가 일반적인 생명보험하고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요,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보험. 보험이 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보험 앞에 변액이에요. 변액. 액수가 변한다는 거죠. 액수. 이 액수가 뭘까요? 보험금입니다. 이 액이 보험금이에요. 보험금이 변한다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자산운용 실적에 의해서. 자산운용 실적에 의해서. 그렇죠? 자, 자산운용 실적에 의해서,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이 변한대요. 보험금이 변동하는 보험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죠. 보험인데 자산운용으로 그 보험, 우리 고객이 낸 보험료를 자산운용을 한대요. 자산운용. 얘는 펀드로 운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수익증권 펀드 아시죠? 은행 가면 펀드 막 들잖아요. 그 펀드는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 사고, 채권 사고, 뭐 이래서 자산운용 실적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우리 고객이 낸 그 영업보험료,
물론 그 영업보험료 전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뭐뭐 까고요. 차감한 상태에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특별계정이라고 하는 특별계정 얘기도 안 했네요. 그다음에 이 변액보험은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이 변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투자 상품 같잖아요. 그렇죠? 투자 결과에 따라서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투자 결과에 따라서 보험금이 변동하는 거고 이 투자 결과에 따라서 누가 책임져요? 내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죠? 보험계약자죠. 그래서 보험계약자 책임입니다. 자산운용과 관련돼서 보험계약자의 책임인 거예요. 보험회사 책임이 아니에요. 보험회사, 일반 생명보험은 자산운용의 책임이 보험회사에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그 약속한 그 보험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생명보험, 일반 계정에 있는 생명보험은 회사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 혹시 자산운용 결과 실적이 미비하면 그만큼 더 물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런데요, 변액보험은 고객이 우리 보험 계약서잖아요. 고객이 자산운용에 따른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죠. 나보고 운영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보험료 내고 나보고 자산운용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품을 파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요 투자 상품과 관련된 부분인 거죠. 투자 상품. 그렇기 때문에 요 금융 상품, 투자 상품이 일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험이니까 일반적인 보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장과 2장은 요 3장 변액보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기초가 되는, 뼈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장에 변액보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공시하고 그냥 예금자 보호제도 관련된 거죠. 자, 이제 요 변액보험에 대해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변액보험 용어 한번 볼까요? 120페이지. 변액보험의 용어를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120페이지 변액보험 용어 있어요. 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을 보여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좀 할 거예요. 자, 120페이지를 보시면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전액이 아니죠.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 펀드에 투자하고 투자 실적에 따라서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해주는 실적 배당형 보험이다. 그렇죠. 자, 2번. 그래서 변액보험의 종류에는 뭐가 있니 했더니 변액종신, 그다음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계약자 적립금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최저사망보험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받으려면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 보증 비용이 나옵니다. 최저사망보험금의 보증 비용이 나오죠.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변액연금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121페이지에 6번을 보십시오. 동그라미 6번을 보시면 최저연금, 적립금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또 변액연금이라고 써 있네요. 최저연금 적립금. 그 다음에 최저연금 적립금을 우리 고객이 보장을 받으려면 공짜가 아니죠. 다 그에 대한 대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비용이라고 7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변액 유니버셜의 최저사망보험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9번에 기본보험금, 10번에 월대체 공제, 변액 유니버셜의 경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운용보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특별계정의 운용보수 이렇게 나옵니다.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 등등이 가져가는 보수겠죠. 그 다음에 12번에 특별계정의 수탁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의 수탁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기준가 뭐 이런 등등을 이제 산정하고 법에서 이제 정한 그런 업무들을 이제 하는 곳이에요. 대부분 이제 은행들이나 이런 애들이 수탁 업무를 맡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변액보험의 특징이 또 나와 있는데요. 121페이지. 자, 양가로 1번의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과 해지연금이 변동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과 해지연금이 변동하는 보험이 바로 변액보험입니다. 보험은 보험인데 보험금이 변하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2페이지 보니까 양가로 2번에 특별계정에 의한 자산운용이 있습니다. 특별계정.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회사, 보험 생보사에서 공부했던 생명보험, 일반에 대한 이야기는요,
일반 계정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실 거예요. 일반 계정. 아마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이 생보사의 재무상태표나 뭐 이런 내용을 찾아서 보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금감원 있죠.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가셔도 되고요. 또는 금감원에 들어가시면 요 각종 생보사의 재무상태표가 다 나오죠.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포괄 손익계산서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요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 그 회사가 자산을 어떤 자산으로 운용을 했는지가 내역이 나오는데요. 부채를 보면 여기에 책임준비금 이렇게 퉁 나와요. 준비금, 책임준비금. 여기 분명히 책임준비금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은행 같은 경우, 참고로 은행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은행도 자산 운용을 뭐뭐로 합니다 나오겠죠. 그리고 은행의 부채를 보게 되면 부채가 예를 들면 뭐 보통 예금이 얼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정기 예금이 얼마다, 정기 적금이 얼마다. 그 다음에 은행에서 발행한 은행채, 부채, 채권 발행했으면 은행 사채가 되겠죠. 그래서 은행채가 얼마다. 뭐 이렇게 등등이 나와요. 내역이 나온다는 거죠. 그 내역이 나와요. 이렇게 내역이. 그런데요. 생보사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 내역이 안 나와요. 내역이 안 나오고 책임준비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책임준비금이 일단 생보사에서는 부채구나 라는 걸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준비하래요. 책임감 있게 준비해라. 그게 네 부채다 이거죠. 책임감 있게 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용어로는 reserve라고 얘기합니다. reserve. 예약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라는 얘기죠. 책임준비금. 근데 이 책임준비금이 왜 생겼냐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안경을 끼고 싹 보게 되면 여기에 얘네들이 팔았던 상품들이 나오는 거죠. 종신보험 상품 팔았잖아요. 그렇죠? 부채. 그 다음에 정기보험 팔았잖아요. 부채죠? 그 다음에 ISP 상품, 금리 연동형 보험 상품, ISP 상품. 이런 애들이 일반 계정에 있는 애들이에요. 일반 계정 대부분이. 일반 계정. 그런데요, 요 밑에 이렇게 투시경으로 딱 까보면 이렇게 해서 특별 계정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특별 계정. 분리돼 있다는 거죠.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은 돈을 섞으면 안 돼. 고객 돈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일반 계정은요, 고객 돈이 섞여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약관이나 보험 증서에 얼마를 주겠습니다. 얼마를 보험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써 있잖아요. 그거를 보험회사가 책임만 지면 되는 거거든요. 고객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특별 계정에 있는 보험 상품 중에서 대표 선수가 바로 변액보험인데 이 변액보험은 돈이 섞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보고 책임지라면서요. 보험료도 내고 자산운용도 나보고 책임지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주식시장이 좋겠네? 그러면 채권형 펀드에서 주식형 펀드로 돈을 좀 옮겨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지금 주식시장이 떨어질 것 같으네? 그래서 주식형 펀드에서 돈을 빼서 다시 채권형 펀드로 이렇게 펀드 변경이 가능하단 말이죠. 자산운용을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누구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투자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투자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못한 사람은 못한 사람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돈의 꼬리표를 마치 구별하듯이 요 특별 계정은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특별 계정에 있는 요 변액보험하고 요 일반 계정에 있는 종신보험하고 보험료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법에서 엄격하게 구분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법에서. 그래서 일반 계정에 있는 내용들이 요 생명보험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의 그 교육부서에 있는 직원들로부터 이제 공부를 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일 거예요. 그러면 요 변액보험은요,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이 변하기 때문에 따로 일반 계정하고 구분해서 계리를 해야 되고요.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금감원으로부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정하고 특별 계정이 나오는 거고 요 변액보험은 특별 계정에 의한 자산 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정하고 특별 계정은 차이점이 있겠죠. 그 차이점이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일 거고요.